후보자님도 혹시 뉴라이트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후보자는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 저서에서 상해 임시정부는 민주공화국을 표방할 뿐 국가 기능은 못했다. 건국 행위만 했지 건국은 한 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입니까? 1948년입니까? 예, 저는 헌법 전문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아니, 그러니까 몇 년이냐고요? 1919년이냐고 1948년이라고 제가 묻습니다. 1919년 그 정부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건국의 시작이면 그러면 저 후보자님 말로는 건국의 안성은 1948년이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래요? 그 1948년의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자, 분도 계시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무것도 못했다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못한 게 아니라 건국 지금 말을 굉장히 적당히 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답변을. 그렇게 건국- 적당히 하시면 건국의- 유라이트라는 것이 가려지고 혹시 유라이트가 드러나는 게 부끄러우세요? 아니 저는 후보자님? 뉴라이트가 아니고 이거는 뉴라이트 아니시라고요?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뉴라이트인가요, 신인규 대표님? 그러니까 저는 이 건국절 논란은 이제 뉴라이트 쪽에서 붙인 논란인데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을 있는 그대로 저는 해석을 하면 논란이 있을 일이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나라를 빼앗겨서, 그러니까 일제히 침략으로 당연히 대한민국 땅에서는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 저희 상해로 넘어가서 임시정부를 시작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이 있다. 그래서 그 정부를 계승해서 1948년도에 우리가 헌법을 제정해서 그 헌법을 공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자꾸 뉴라이트로 상징되는 그 인사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말살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기 때문에 저런 논쟁이 계속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논쟁을 가지고 지금 국제법 가지고 논의할 군번도 아니고요.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의식, 광복절마다 일본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굴종적 인식, 거기에 대한 저는 국민들의 비판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뉴라이트의 이야기와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뉴라이트라고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의문이에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뉴라이트는 뭐 발기인인가요? 그런 대회할 때 명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난 거기 소속돼 있지 않으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를테면 뭐 삼성전자 소속 사원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 역사인식, 역사관, 식민지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뉴라이트 사관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1919년을 헌법재판관이었잖아요. 헌법 전문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1919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 다라고 돼 있습니다. 왜 말을 못하고 빙빙 돌립니까? 이거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보수는 역사적 뿌리가 허약해요. 왜냐하면 최소한 친일까지 아니더라도 독립운동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나라를 건국을 한 거, 제대로 세운 거는 1948년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을 통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폄훼하고 일제시대 때는 국적이 일본 아니냐 미국인이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럼 독립운동은 뭘 한 겁니까? 일본의 식민인데 이 지위를 그러면 번복하기 위해서 반란이라도 일으켰다는 건가요? 이런 역사관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합니까? 그리고 국제법을 왜 찾습니까? 지금 이 안창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국제법을 뭐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서 외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근거를 가져오는데 본인의 생각을 똑바로 얘기하십시오. 저는 인권위원장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이 정확하신 게 지금 국제위원장 무슨 유엔에서 누구 위원장 뽑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인권위원장 자리를 뽑으면서 그 후보자로서 본인의 헌법관이나 국가관 정체성을 지금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제법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뉴라이트들이 마치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이 방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역사 이걸 지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919년도와 48년도의 이 논쟁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명확하게 1919년도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돼 있고요. 뉴라이트가 그 지금 건국의 아버지로 밀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맞습니다.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법통을 계승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둘 다를 동시에 해야지 이승만 대통령만 추앙하고 임시정부나 그 독립운동의 역사는 부정하겠다. 이건 논리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식으로 뉴라이트가 명확한 걸 가지고 다시 논쟁을 부추겨서 대한민국의 정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토론의 대상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실장이면서 국방장관직을 아직도 맡고 있는 자 신원식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발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말 믿기지 않는 발언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완용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쩌면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에 매국노 이완용을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를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우리나라의 안보를 총책임지는 자, 그 자리에 두지 않습니까?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국가안보실장을 두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완용을 정당화하는데 이름이 신원식인가요? 그럼 본인은 신완용이 되겠다는 겁니까? 신완용? 나라를 팔아먹은? 아니 뭐 그때 이완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 논리를 지금 2024년도에 적용하면 윤석열 정부가 저는 정말 옛날에 그 일제만큼 저는 악하다고 보거든요. 일제만큼 악하다고. 그러면 지금 본인이 부역하고 있는 것도 그때 당시 100년 전에 이완용을 정당화시켜주면 신원식 그 안보실장도 본인을 지금 정당화해달라는 겁니까? 자기도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논리가 연결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매국노까지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 본인이나 이해하세요. 일본 가서 귀화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안보실장 돼가지고 월급을 받고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해야지 저런 식으로 이완용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해달라. 그럼 본인도 지금 이해해달라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저항해야 될 대상인 거고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완전히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는 정부가 이 정상적인 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반국가 세력이고 사이비지식인이고 국기문란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역사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냐고요. 이완용이 어쩔 수 없이 했으면요. 독재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요. 쿠데타도 어쩔 수 없이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인식으로 대한민국의 장관직을, 그것도 국방부 장관직을 지냈습니까? 저는 이 정도면은 이거는 확신범이에요. 아, 일부 돌출적인 자들의 국민 인식에 맞지 않는 발언이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핀셋으로 골라내듯이 오히려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되는데 적재적소에 오히려 배치를 하고 있어요. 이 정부 역사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독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오지만 독도 방어훈련 관련해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지상훈련 했습니다. 이 정부 지상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주 축소해가지고 소규모로 비공개로 이건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저는 진짜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애국심을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뭐 애국심이야 본인들이 나라에 대한 마음을 스스로 갖는 거고 본인의 역사관 스스로 다 형성하는 건데요. 저런 식으로 신원식 안보실장 같이 저런 식의 매국의 역사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저걸 미화하려는 사람들은 일부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직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정식으로 개헌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근거가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 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돼 있다. 그런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했다.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의 항의는커녕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발뺌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 해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고치기 위해서라도 헌법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정말 뭐라도 해야 돼요. 제가 여러 논평가들 그리고 뭐 당대 지식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듣고 있는데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탄핵으로 가는 수순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다만 그 동인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미국에선 제도화되어 있지만 이제 한국에는 제도가 없는 닉슨의 사례처럼 내려오면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주고 지금 내려오는 게 가장 최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한겨레 성한용 대기자 같은 분은 계속 예전부터 개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부는 능력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대치가 높다고 하기 어렵겠죠. 그렇다면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대한민국에 그래도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최소한 남은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고 본인 임기를 1년 단축하고 내려오라는 겁니다. 5년 단임제의 폐해가 상당히 많죠. 한 번 하면 그냥 올로와 낫생입니다. 뒤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할 때도 여러 평가 내용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거 다시는 안 치른다. 본인이 다시금 후보로 나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남 일이라는 거예요. 선거로 국민들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뒤를 보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맞는 방향인지 이제 물음표가 너무 강력하게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 단축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걸 또 어떤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민할 때가 됐다. 야당과도 협의하십시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영구 그러니까 영구 이제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걸 뭐 그 고대에서도 계속 해오던 이제 그런 전통 같은 건데, 그래서 권력자가 물러나면서 이제 사법 처리 책임을 안 묻겠다 이제 이런 건데요. 저는 사실 개헌 논의도 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개헌이라는 게 4년 중임제,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는 제도거든요. 저도 반드시 글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문제는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자가 국민과의 합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데 저는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헌도 임기를 줄이는 개헌이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근데 가능은 한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1년의 임기를 포기하겠다라는 의지, 결단,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개헌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공동체를 위하거나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할까? 라는 저는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이 단임제의 폐해를 더 드러내준 면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그런 영구 불사면에 관한 저는 책임을 묻지 않는 이런 것도 좀 너무 사치 아닌가 싶고, 결국에는 국민의 여론을 가지고 윤석열 시대는 윤석열 시대대로 저는 청산하는 역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개헌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상대도 룰을 지키고 상대도 대화가 된다는 걸 전제할 때 우리가 서로 상호 합의하면서 뭐 임기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자는 그게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종진님께서요. 이런 나라에서 살기 싫습니다. 망해가는 나라에서 살기 싫습니다. 나라를 넘겨주고 국민을 죽이는 자를 끌어내립시다. 백성이 나라를 구합시다. 오래전 나라를 지켰던 의병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운기의 정치 1번지에서 윤석열 탄핵 2024 나라 지키기 의병단을 모집해 주세요.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의병단에 목숨 걸고 지원하겠습니다. 그 마음 정말 이해가 됩니다.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이렇게 하는데 뭐라도 하나 좀 하는 게 있어야죠. 전두환은 물가라도 잡았다니까요. 지금 물가가 어느 수준인지 여러분 잘
느끼시잖아요. 장유미 변호사님 장 보세요? 장 보는데요. 지금도 피디님이 아마 시금치 이렇게 하신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이 이제 인터넷 그 슈퍼 같은 데서 시금치를 담으려다가 이거 너무 비싸서 못 먹겠다. 그래서 시금치를 넣다 뺐어요. 과일도 마찬가지고 10,000원이에요. 우리 이게 애청자님이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찍은 건데 시금치 보니까 뭐 별로 상태도 좋지 않아요. 지금 약간. 그런데 그게 얼마예요? 9천 얼마예요? 9,980원인가? 네, 10,000원. 만 원이지 만 원. 시금치 한 단에 만 원인 거예요. 시금치는 또 삶아 먹으면 양이 진짜 10분의 1로 줄죠. 줄거든요. 미나리도 한 단에 지금 얼마입니까? 9,500원. 저것도 만 원입니다. 저기만 그러겠어요. 저기는 그나마 서울도 아니고 지금 경기도 쪽인데 농산물이 오히려 더 쌀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애청자님 이걸 찍어서 보내셨겠어요. 다른 거 보세요. 아욱은 7,400원. 근대도 7,500원. 저거 하나에 어떻게 옛날 저게 고깃값이에요. 이 정도면 진짜 고깃값이고요. 그래서 저도 뭘 골랐냐면 냉동 채소를 골랐어요. 냉동 채소도 있거든요. 아니 정말 너무 이거 10만 원은 이제는 뭐 몇 개 담지도 못해요. 라면이랑 그냥 뭐 우유랑 뭐 과자 정도를 담으면 뭐 10만 원 훌쩍 넘고 별거 산 것도 없고 한 일주일치 이거 먹을 수 있나 했는데 막 20만 원이 넘고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라는 소리예요. 물가 너무 고공행진인데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간담회를 하고 기자회견할 때 경제지표가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거시경제 분석하는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분은 뭐 정파 이런 거랑 관련 없으신 분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경제는 좋아질 수 있나요? 했더니 당분간 어려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수가 너무 쪼그라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뭐 일본을 따라잡고 미국 바로 미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다음 날요. 여러 이 정부 기관에서 안 좋은 지표 우르르 발표했거든요. 이거는 정말 저는 국민들은 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모른다는 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현실인식 국민들은 정말 못 살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금치가 아니라 시자를 빼고 이제 금치라고 그렇죠. 불러야 될 네. 상황이고 이게 민생 경제가 지금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응급실 대란도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정말 지금 모든 가게가 가계부채 폭탄 때문에 정말 무슨 뭐 저축은커녕 뭐 금투세 가지고도 한동훈 대표가 뭐 논란 일으키려고 했었는데 금투세도 투자할 돈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것도. 근데 그 전에 그 앞단에서 정말 매달 이자 내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내고 학자금 대출 내고 뭐 내는 사람들은요 투자할 돈도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물가 올라가죠. 삶이 팍팍해가지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데 대통령이 민생에 관심은 있습니까? 또 이제 뭐 이거 시금치 가격 얘기하면 또 이거 뭐 또 괴담 아니냐 또 가짜뉴스 아니냐 또 이렇게 나올까봐 걱정이 돼요. 그러면은 모든 국민과 본인의 인식과 그 생각이 괴리가 돼 있으면은 자기 태도를 고쳐야지 어떻게 저렇게 엉뚱하게 한가롭게 저러고 있을 수 있습니까? 생일 파티나 하고. 어디 마트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마트에 그런데 갔어요. 그걸 기사를 쓴 기자라는 새끼가 카트를 직접 끌었다. 그걸 가지고 그러면 카트를 끌지 그럼 뭐 휠체어를 끕니까? 그런 걸 기사라고 써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물가가 폭등하고 서민들이 도탄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 울어야죠. 함께 보듬고 마누라 생일 파티 한다고 개혼식 안 가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까? 물가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왜 마트를 갑니까? 왜 현장을 갑니까? 알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울어야죠. 근데 저기 사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늘 보면 알라고 가는 게 아니라 뭐 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음식에 대해서는 늘 참 먹는 데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고 요리해 주는 데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정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걱정을 덜어달라 이게 아니라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정말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 본인이 권한과 책임이 있으면 그 역할 다 해야죠. 그거 안 할 거면 내려오고 좀 양당 간에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요 국민 탓을 해요. 방금 전에 그 조기 들고 있는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뒤에 왼쪽에 보이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태윤 정책실장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괴담 때문에 안 써도 될 돈 1조 6천억 원을 썼다고 이야기했는지 합니다. 아니, 지금 괴담 때문에 그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괴담 때문에? 사실관계는 분명히 합시다. 오염수 방류를 누가 했습니까? 일본이 했죠. 그걸 안전하다고 홍보를 누가 해야 됩니까? 일본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홍보하고 안전하다고 하고 그러려고 들어간 돈 아닙니까? 그게 괴담 때문입니까?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그 돈 가운데 상당수는 과학적으로 수치 검사하고 안전한지 검사하고 그러면 국민들 안전합니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아, 예, 안전합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먹고 마시겠습니다 하면은 검사도 안 하려고 했습니까? 그게 안 들어가도 될 돈이라니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1조 6천억 원 중에 상당 부분은 그 어려워지게 되는 수산업 종사자분들 지원금입니다. 이게 어떻게 괴담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홍보는 제대로 했습니까? 이 정부의 사실 홍보 수준도 제가 과거의 기억을 좀 떠올리면 처참하죠. 아이들이 갑자기 공을 들고 와서는 이 용산 이 직무실에서 갑자기 대통령과 이 참모들이 노래를 하고 아니 그런 수준으로 어떻게 국민 마음을 움직입니까? 마트엔 또 왜 갔습니까? 카트를 직접 끈 게 지금 국민들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 어제 마트에 간 거는요. 기자단이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비공개로 갔어요. 아마 언론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파 들고 워낙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서 총선에서 정말 쓴맛을 봤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아예 대통령을 그냥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이 참모진들도 인식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공개 회담이니까 이런 식의 워딩만 나오는 거예요. 카트를 직접 끌었다. 미역국을 끓이기에 소고기가 뭐가 좋냐라고 했더니 기름기가 좀 있는 게 좋다. 이거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도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게 안 써도 되는 돈은 맞죠. 1억 6천을 안 써도 되는 돈이죠. 일본이 아예 방류를 못하게 막았었으면 그 돈을 쓸 이유 자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다가 뿌리는 것 자체를 용인해 준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거는 뭐 과학 보건까지 갈 것도 없이 환경의 문제, 외교의 실패 문제입니다. 이게 더 핵심이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자꾸 후쿠시마 오염수도 괴담 치부하면서 또 그 괴담 장사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 조태용, 박진, 김기현 등등을 포함해서 이미자, 이만희, 정점식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성명서 내가지고요. 문재인 정부 이거 일본에다가 아무 조치 안 하면 규탄한다라고 전 세계 앞에 오염수 뿌리면 안 된다라고 난리를 쳤었어요. 그럼 그때 괴담에 본인들은 괴담 얘기한 거예요? 아니 정권만 바뀌었는데 본인들이 주장하던 거를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괴담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럼 자기들이 주장할 때는 정당한 거고 상대방이 주장하면은 괴담됩니까? 아니 똑같은 오염수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의료붕괴 때 간호법을 불과 1년 전에 거부하고 반대했던 거를 인제 와서 또 찬성해가지고 도입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그 갈짓자 정치, 본인들의 상황에 따라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는 정치, 이게 정치입니까? 또 장난입니까? 애들 장난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괴담이라고 치부하는 한동훈 대표는 국민 앞에 그 얼굴 들고 다닐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자당에 있는 의원들이 다 그거 오염수 뿌리면 안 된다라고 다 성명서 냈다니까요, 3년 전에? 그거에 대해서 그럼 먼저 입장을 내보세요. 그거 괴담이라고 하기 전에. 근데 지금 완전히 순서 뒤바꿔가지고 인제 와서 이게 괴담이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아무리 정치 초보라도 좀 어느 정도 양심 있는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초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더 문제죠. 더 문제입니다. 아까 그 시금치 사진 보여드렸는데 그나마 거기는 양반이네요. 김도연님, 우리 동네는 시금치 한 단 12,900원. 배준희님, 시금치 씨앗 화분에 뿌려야 하나요? 정말 화나요. 아즈라엘님, 너무 비싸서 시금치 안 파는 마트도 있어요. 김화숙님, 뽀빠이 굶어 죽겠다. 시금치 못 먹어서. 뽀빠이 시금치 못 먹으니까. 김미애님, 실파도 한 단에 10,000원입니다. 물가면 물가, 의료면 의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각자 도생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응급실을 지금 가려면 또 진료비도 엄청 많이 맞아. 올랐다면서요. 근데 이게요, 총체적 난국인 게 물가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응급실은 사람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동시에 위기로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초래한 정부, 그리고 수습할 능력이 없는 정부, 대통령은 딴 나라 인식에 딴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 이 대통령, 전 이거 수습할 길도 없다고 봅니다. 그 본인이 능력이 안 되면은 내려오는 길밖에 없는데 아마 내려올 결단을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국민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통제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은 봐주겠어요. 뭐 다 못하는데 전두환 때 그랬죠. 나중에 이제 정말 전두환 같은 자가 이런 나라에 다시는 태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뭐 물가를 잡았다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우리 나라를 팔아먹지 않을까 그런 걱정 아닙니까? 아까 장윤배 변호사님께서 독도 훈련 얘기하셨는데 독도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도 안 보이고 오히려 지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6일 날 기시다가 온다는 거죠. 다음 달에 퇴임이에요. 아니 이달이죠. 9월인가? 한 달 정도 남았어요. 물러나는 총리가 왜 옵니까? 도대체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걸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합니다. 민주당의 이정문 정책위 수석 부의장 걱정을 한번 들어보시죠.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임기를 한 달 남겨둔 총리에게 무슨 외교적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회담을 진행하려는 것입니까? 정말로 외교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핵 오염수 방류, 라인 사태, 일본 군함 독도훈련 등도 모자라 또 얼마나 호구 잡힐 외교를 할지, 얼마나 많은 국익을 내어줄지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 개원식에는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일본 총리와의 회담은 이틀씩이나 진행할 정도로 시간이 남아 돕니까? 국민의 목소리는 등졌지만 일본의 국위 선양에는 누구보다 진심인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기는 합니까? 장윤배 변호사님 보시기에 기시다 왜 오는 것 같습니까? 한겨레에서 제목을 기묘하다라고 달았는데요. 기묘하죠. 본인의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온다라는 거예요. 이 성과는 한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끌어냈다는 겁니다. 사도광산과 관련해서 어제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는데 일본어 원어로 이제 해석되지 않은 이 문서를 보면 조선인은 대대로 무능하고 뭐 자력이 없고 깨끗하지 못하고 이런 일본의 인식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찬성하지 않았으면 걸릴 수 없는 전시물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본 입장에선 성과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전 정부에서는 사과 이끌어내려고 했고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이거는 보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됐겠죠. 그런데 얼마나 산뜻해졌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독도 조형물은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는 이유로 치우고 재설치할 이유 없다라고 했지만 국민들이 여러 가지 반대하니까 다시 뭐 설치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걸 일본 특히 우익 자민당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보겠습니까? 아, 이거는 기시다가 성과로 정말 할만하구나. 이 마침표를 찍으러 오는데 아, 여기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주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왜 오는 것 같습니까, 신은규 대표님?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독도 하나 남았다. 왜냐면 나머지는 다 퍼줘가지고 더 줄 게 없어요. 줄 거 다 줬거든요. 그 독도 하나 남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괴담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아주 그 괴담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럼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에 광복절 기념사 3번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걸 안 하면서 지금 야당에서 비판하는 그 여러 가지 국익을 저해했다라는 문제들, 그걸 연결시키면 독도까지 내주겠다라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인 해석 아닙니까? 무슨 뭐 괴담, 뭐 사이비 지식인 이런 걸 떠나서 합리적으로 방구가 반복되면 똥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국민들은 문제가 있다 지적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괴담치부하니까 더 이상은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기대를 할 게 없다. 이게 그 시다발이라는 게 일본 말인데요. 줄여서 시다라고 하거든요. 기시다의 시다, 윤시다 아니냐, 윤시다. 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거 왜 오느냐? 기시다는 지금 한국까지 와가지고 윤석열 베껴먹으러 오는 거, 윤시다를 베껴먹으러 오는 거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 한일청구권 협정 60주년을 맞이해서 결국에는 한미일 동맹으로 가고자 하는 미국의 세계 전략, 그리고 일본에서 동아시아 1등 국가가 되겠다라는 일본의 그 전략에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러일 전쟁이나 중일 전쟁이 또 일어난다라고 전제했을 때 대한민국은 원치 않는 전쟁에 투입이 되고 대한민국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야당이 비판하는데 어떻게 그걸 괴담치부합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반박을 해서 본인이 윤시다가 아니라는 거를 스스로 입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입증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을 기시다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다바리를 줄이면 시다라고 부르는데 기시다의 시다발이. 그 윤시다, 기시다발이. 윤시다라고 저는 예. 봅니다. 지금 아무리 독도를 그렇게 슬그머니 뒤로 감추고 이완용이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자를 국가안보실장에 임명하고 지가 할아버지가 일본 사람이었다고 하는 놈을 장관에 임명을 해도 국민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절대 잊지 말자. 그런 움직임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부에서 아주 뜻깊은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앞부분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복절에 개봉을 한 영화가 있습니다. 간토대학살 1923 간토대학살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신 감독 김태영, 최규석 두 분을 모시고 이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간토대학살이 뭐냐면 1923년에 지금 이제 우리가 현지 표기를 그대로 쓰니까 간토라고 하는데 관동 대지진이라고 그때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그 대지진으로 민심이 흉흉하니까 그걸 조선인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이죠. 나치가 유대인을 딱 이렇게 지명을 해가지고 그걸로 다 이렇게 몰아갔던 것처럼 조선인들이 일본 우물에 일본인들을 독살하기 위해서 독약을 풀었다 이런 소문을 흘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조선인들을 학살한 관동 대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간토 대학살인데 그걸 다큐멘터리로 만든 분들입니다. 오늘 한번 이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에서 마치죠. 함께해 주신 장윤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